여야가 정부가 빠진 협의회를 모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3일과 20일, 27일 세 차례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개헌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납니다.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쟁점과 흐름을 짚어보는 청년 맞수. 윤 대통령 탄핵 심판평의가 오늘부터 재개된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언제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를 제외한 여야 협의회를 모레 열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우선 민생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오늘 첫 소식 강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지난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무산됐던 국정협의회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우 의장은 회의에 앞서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여야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여야는 마 후보 임명 문제엔 여전히 의견을 달리했지만 최상목 대행은 위헌,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추경 논의가 시작되려고 하자 이재명 대표는 국정협의회를 버리고 탄핵 찬성 집회로 달려갔습니다. 민생과 중도 보수를 운운하던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민생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모으면서 정부를 제외하고 협의회를 우선 가동키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개혁 부분을 우리가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야가 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양수석 정책위원장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를 하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래서 의장께서는 그러면은 그때 그렇다고 해갖고 민생을 다 팽개쳐 놓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국민의힘도 그럼 일단 여야가 만나서 협의를 해보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여야 모두 민생보단 정쟁이 우선이란 비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연금개혁과 같은 구체적인 현안들은 모레 열리는 여야 협의회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회동에선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도 뜻을 모아 다음 주부터 매주 목요일 세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는 1명으로 하는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했고 기후특위와 윤리특위 비율에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개혁자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신속한 위원 추천을 여야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의 채용비리 문제를 부각하면서 특별감사관법의 당론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위한 헌법 개정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여당 소식 오다힌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 질의를 제안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거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외부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과 함께 선관위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등 5대 선결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일정에 맞춰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최종 판결이 633 원칙에 따라 6월 안에 나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도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헌법 개정 특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나섰습니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개헌 논의의 최우선 과제로 권력구조 개편을 꼽았습니다. 현재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의견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는 거의 많은 분들이 일치하는 것 같고요. 주 위원장은 앞으로 특위에서 4년 중임제 도입, 5년 단임제 유지, 지방 분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에 의총을 거쳐 당론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청원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청년 고용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차별 없는 노동사회를 위한 전국노동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계 인사를 만납니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가 함께 운영하는 사피 아카데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납니다. 제1야당 대표와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수장이 만나는 자리인 만큼 반도체 특별법과 국제통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 지분의 30%를 국민이 나눠 가지는 안에 대해 언급한 이후에 이재용 회장과의 만남이라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이 공상적 계획경제 모델이라는 여당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왜 전체주의나 계획경제나 또는 뜯어먹는 것으로 표현돼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나라들은 다 사회주의 국가들인가요? 이재명 대표도 극우 본색,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여당을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이 제안한 기본사회 공약을 위해 모든 계층의 AI 무상보급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차별 없는 노동사회를 위한 제6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노동이 답이다라는 슬로건처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고 성장하는 길에는 노동이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전국노동위원회는 앞으로 노동계와 소통하며 노동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헤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로 예고된 헌재 선고 일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완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헌재가 이제 언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네요. 이번 주 금요일 한덕수 총리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헌재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주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 헌법재판소는 오늘부터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평일을 매일 열기로 했습니다. 이 과거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에도 매일 평일을 진행했었기 때문에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헌재는 3.1절 연휴에도 이 8명의 재판관들이 각자 이 탄핵 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각종 증거와 서면 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일부터
이 사건의 디테일한 지점들을 나눠서 재판관들마다의 법리적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총리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15일 종결돼서 25일 최후 변론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보다 일주일가량 먼저 절차가 끝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중에 선고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이 현재 국가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한 총리 사건부터 선고해야 되는 게 옳다라는 여권의 목소리도 반영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특히 통상적으로 헌재나 이 법원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크거나 부담스러운 사건은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 날 선고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금요일에 선고를 하게 되면 언론 보도 등이 자연스럽게 차주, 즉 다음 주로 이슈가 넘어가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한덕수 총리 사건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14일에 선고할 것 같다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헌재에서 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죠. 네. 이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낸 뒤에 구체적인 조치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가 정말 복귀를 할 것인지 혹은 복귀하기 전에 최 권한대행이 먼저 임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후에 임명할 것인지 혹은 임명하지 않을 것인지 시기와 여부가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선고일을 앞두고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헌재가 8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면 재판에 참여시키지 않고 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요. 네. 이 윤 대통령 선고와 일정 자체가 이 한덕수 총리 사건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덕수 총리의 사건이 결론이 나올지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역시 함께 분석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최근에 좀 시끄러웠던 선관위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이슈가 있던 선관위가 이번엔 사무총장 세컨폰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여야가 이제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조금 전에 사과 성명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과의 입장을 냈는데 이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이 대규모의 채용 비리에도 헌법재판소 일단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에 선관위는 사과와 함께 여러 가지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지만 국회에서는요 특별감사관 설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야에서 모두 공통되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내놓은 차원에서 개혁안으로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불거진 의혹들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친인척 특혜 채용 등 언론 보도를 통해서 먼저 불거졌던 내용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870여 건에 넘는 이 의혹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세컨드폰을 사용하며 정치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그 후에는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 역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의 경우는 세자라고 불리면서 특혜 채용된 것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관사도 특혜 제공됐다라는 내용이 알려졌는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선관위 사무총장의 내부 승진 관습을 깨고 고등부장판사 출신의 김용빈 사무총장을 외부에서 임명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게 여야에서 나오는 공통된 반응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좀 다른 것 같네요. 특히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선관위 문제가 수면 위로 크게 드러나는 걸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선관위 견제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 중에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국회 행안위의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준비 중인데요. 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관 도입, 또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또 중앙이나 지역 선관위원장의 판사 겸임을 금지하는 것, 또 지방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추진 등이 내용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선관위의 독립성은 중시해야 하지만 개헌으로 감사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방안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내일 행안위에서 선관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열자는 입장을 민주당에 건네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뜻이 같은 게 야당이긴 하지만요, 속도와 강도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김대웅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 현안 질의도 함께 하자는 입장이고요. 또 특혜 채용보다는 김세현 전 사무총장의 국민의힘으로의 출마 시도가 더 큰 문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민주당에서는요, 선관위에 대한 공세를 같이 가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만 열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를 국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감사원, 즉 정부에게 감시토록 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 의무나 공정성에 더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당장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관해야 하는 선관위가 자체 셀프 개혁안으로 여야와 여론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을지, 혹은 선거 이후까지 선관위에 대한 개혁 이슈가 계속 정치권에서 거론될지는 역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환 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폭염과 가뭄, 홍수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규정하고 입법과 예산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편으로는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 조직의 친환경적 실천, 이런 두 가지 의제도 던지고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국회에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하고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을 탄소 중립 건물로 설계하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역시 이에 동참하고 관련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제2차관도 신설해 기후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국민의힘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기후대응기금 사업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사업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후특위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입법권을 주게 되면 가장 기후 문제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이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워가는 데 크게 역할을 할 것이다.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기후특위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만큼 입법권과 예산권을 갖는 실질적인 기후특위가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취약계층 소비 여력 보강을 위한 1인당 최대 50만 원 선불카드에 더해 시설 개선비 지원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추경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소상공인과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지원 대상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에 중산층과 서민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민주당이 제안한 상생소비 캐시백과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 화폐 할인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장은 또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일회성 처방이 아닌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조기 대선에서 모든 야권 정당의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을 도입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대선에서
범야권의 승리와 헌정 수호를 위해 각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가 제한 없이 참여하고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물도 후보로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이 방식을 통해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면 정치 협상에 기댄 단일화의 폐해를 막고 본선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알-라시디 주한 쿠웨이트 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 의장은 수교 이후 에너지와 건설, 안보 분야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양국의 관계가 더 깊어지길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쿠웨이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3월 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한국판 엔비디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한국형 엔비디아의 탄생을 상상하며 한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면서 세계 최고 기업으로 꼽히는 곳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이 대표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죠. 네네네. 오지 않을까요? 예. 이에 국민의힘은 현실 경제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 경제 모델과 다름없다면서 개인의 이익은 전체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모델이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잠룡들 역시 전 국민 면세 방안이냐라면서 이 대표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고 일제히 맹폭에 나섰습니다. 빅테크 기업을 사실상 국유화, 일부 국유화하면은 그 이윤으로 세금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 세금, 국민의 어쨌든 공적 자금을 가지고 그것이 국민연금이든 아니면 국부펀드든 간에 그걸 가지고 그런 걸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분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민국을 몰빵하겠다는 거거든요. 반면 야권에서는 이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 공유론에 대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초라면서 적극적인 옹호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반기업적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정부 투자 기관들이 투자하는 회사가 민간 회사가 다 정부에 무슨 국유화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분 투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배당 수익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수익을 얻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또 그렇게 접근하는 건 너무 해괴합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의 인공지능 정책 구상을 둘러싼 논란에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대표의 기업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속에서 이번 한국판 엔비디아에 대한 구상이 계속해서 정치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박근혜 메시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여당의 단합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탄핵된 전직 대통령을 만난 여당 지도부 속내를 두고 그 정치적 의미와 상징성 또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우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정말로 힘든 서민층, 중산층들의 문제들까지도 저는 직접 방문해서 보고 그것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을 가지고 다시 뭔가 자신들의 어떤 그 행위를 옹호하고 또 그걸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매우 어떤 반헌법적 또 반국민적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신을 내세운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탄핵 불가피론을 내세우고 있는 친한계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소신도 좀 꺾을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당이 단합해서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긴 얘기 중에 핵심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기 대선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당내의 분열이나 보수 분열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을 언급한 것이 적절한지 굳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 분열의 워딩을 그렇게 옮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민주당은 이명박근혜 당 회기냐고 비판하면서 뻔한 메시지뿐이었다고 평가했지만 과거 이른바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가 향후 중도층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평소 외부 활동을 자제한 데다 정치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이 이처럼 침묵을 깨므로써 탄핵 선고 이후 보일 정치적 움직임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 일항이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맞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난 뒤에 임명을 해야 한다고 이제 엄호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 현재 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시는지 먼저 박 최고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더 이상 저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쟁점이 있다라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이 선별적으로 이 헌법재판관을 3명 중에 2명만 임명한 채로 버텨왔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만장일치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승복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직까지도 일종의 어떤 정무적 고려를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 이거 언젠간 터질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특히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정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단체, 지방자치단체 모두 기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작위 청구에 대한 심판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처분을 이행해야 되는 의무도 헌법상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혹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질서를 무시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이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수 있다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공을 이제 한 총리에게 넘기기 위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했는데 이제 한덕수 총리의 이제 탄핵 심판 기각을 기대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총리의 복귀가 있으면 본인이 마치 폭탄 떠넘기기를 하듯이 한덕수 총리에게 다시 이제 공을 넘기는 그런 방향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시절에 3명 중 2명을 임명한 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게 맞죠. 최상목 대행 측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헌재에서는 분명하게 최상목 대행의 선별적인 헌재 재판관 임명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임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간 끌기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그렇다면 이제 14일 다음 주 금요일 얘기가 이제 많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임명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구인 체제에 합류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짧게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구인 체제로 이제 완성은 된다라고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새롭게 합류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되는 건 맞죠. 재판관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뭐 재판관의 지위는 갖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심판은 변론이 다 끝났고요. 네. 이제 매일매일 평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종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아마 마은혁 재판관도 본인이 변론에 다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로서 재판관으로서 직접 평의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임명이 설령 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고려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일단 우리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 가지 갈래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네. 첫 번째로 이제 국회의 그런 뭐 헌법재판관 그런 추천 임명권을 침해했다라는 데서는 인용 결과가 나왔지만 그런 어떤 헌법재판관 그 마은혁 재판관의 즉시 임명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이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국회의 몫의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물리적으로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임명 권한이 최종적으로 있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판단할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기간 제한과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정무적인 판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이 한덕수 총리의 복귀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순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이라는 것은 네.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고 경제부총리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 과반의 인준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에 비해서는 민주적 정통성이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여러 민주적인 정통성과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무위원들이 비슷한 아직까지는 보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낸 것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것들이 헌법재판소의 뭐 어떤 강제력 있는 어떤 결정을 무시한다라고 야당을 비판은 하지만 사실 헌법 불합치 판결 같은 경우에도 강제력이 없지만 국회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낙태죄 같은 것들 국회에 대안입법을 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불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고자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바로 국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네. 남일처럼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금까지 얼마나 존중해 왔는가에 대한 자기반성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은 이제 한덕수 총리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럴 때 임명을 만약에 한다면 그 구인 체제에서 재판관 그 심판 선고에도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빠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오히려 더 원하지 않는 것이 이재명 대표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들을 잘 살펴보시면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강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그 부분을 좀 짧게 듣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 6월 26일 이르면은 3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단 2주라도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밀리는 것이 달갑지가 않을 것이고요. 그런 정치적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조차도 마은혁 재판관의 심판 합류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야가 오늘 또 사법 리스크 공세를 벌였는데요.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최종 판결이 633 조항에 따라서 6월 26일 전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 야당 측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13일 전, 그러니까 3월 13일 전에 나와야 대선과 재보선을 동시에 치를 수가 있고 이에 그 367억 원을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이 양측의 주장이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최종 판결 관련해서 자꾸 여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 정상적으로 잘 받고 있고 그리고 2심 판단도 곧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켜보면 될 일이고 계속해서 633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관련한 재판 결과만 못 빠지게
무리하게 기다리는 것은 저는 여당이 지금 상황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제발 이재명 대표를 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지를 직시하는 것이 지금 여당의 책무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야당은 이제 이번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제 13일 전에 판결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탄핵 심판 결과가 네. 나왔을 때 선거 비용을 367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조속한 어떤 결정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꼭 13일 전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실은 이제 대선과 재보선을 동시에 치름으로써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 367억 원을 아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조속한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중 다양한 근거 중에 하나로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사실 6월 26일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 1심 자체가 2년 2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2년 2개월 자체가 왜 선거법에서 우리가 633 원칙을 천명했는지를 바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런데 1심만 2년을 끌었다라는 것은 임기 과반 이상을 이미 채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서 당선 무력화, 당선 무효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질질 끌어서 결론적으로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라고 하면 선거법이 왜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거법의 어떤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이 선거법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부적절한 선거 지연 행태를 계속해 왔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634 원칙에 따르면 6월 26일도 너무 늦었다. 이 지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민주당에서 사회적 비용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만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내로남불 입장을 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회적 비용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한덕수 총리를 왜 탄핵을 시켜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기에 맞춰서 타임라인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탄핵을 감행한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보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덕수 총리를 파트너로 인정한 바로 다음 날 탄핵을 했을 때가 환율이 제일 높게 치솟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이 참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런 사회적 비용이 걱정이 된다면 정말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거의 과반에 육박하고 있고 탄핵 반대 의견도 상당히 높은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파면을 시킬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의 거취를 결정을 하겠다. 임기 단축 기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렇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아닐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선거 비용 367억도 애초에 들 필요조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탄핵을 강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국론 분열과 이런 사회적인 후폭풍 비용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튼 속도만 앞당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선고 빨리 나와야 된다. 여당에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특정인에 대한 어떤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싶으시다면 대표적인 이 중진 의원인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사건 1심만 횟수로 6년째거든요. 그 부분은 왜 지적 안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제 눈에 들보부터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굳이 탄핵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대통령이 원한 거 아닙니까? 탄핵 심판을 통해서 법정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변론을 하고 싶었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당에서도 처음에는 질서 있는 퇴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뒤통수 맞은 건 한동훈 대표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발표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본인은 절박했고 정당한 개헌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좀 반박을 드리자면 패스트트랙은 일단 선거법에 해당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은 나경원 의원 개인이 엮인 사건이 아니라 여야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들을 포함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정치적으로 엮인 사건을 법원이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속성이 다르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당의 단합을 강조했고 야당은 지지층 결집을 노린 얄팍한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그런 배경 좀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그 보수층 결집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보수층 결집이라는 측면보다는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는 좀 자기 그런 뭔가 반성적인 메시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치는 전 단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죄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망신을 당하고 끌려 내려와야 할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나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물리적인 파면으로부터 벌어진 이 사회적인 효과가 어떤 작용이 반작용에 비해서 더 컸다라고 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저는 부작용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치라는 것은 균형이, 견제가 중요한 건데 이 민주당이 4번의 선거를 내리 승리를 하게 되면서 모든 국가기관을 장악하게 되고 이 사회 보수 진보의 균형이 깨져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떤 공직사회나 시민사회 등을 비롯한 여러 우리 사회 곳곳에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문제 그 자체보다 해결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 보수당이 분열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너무 섣부르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체화를 하고 경험을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당 내에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대표 개인의 소신을 과도하게 강조했을 경우에 오히려 당과 사실 당이 이 균형이 무너졌을 때는 국가적으로도 정말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야당보다도 더 과하게 때로는 이 정부의 치부를 들추는 방식으로 정치를 계속했었고 1년 동안 당정 지지율이 추락하기만 하면서 정말 대통령이 고립된 상태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다른 목소리라는 것도 정말 내부에서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언론에 좌표 찍듯이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 이런 여러 경험치에 근거한 이야기를 풀어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을 당시 탄핵했던 건 좀 너무 섣불렀던 거 아니냐, 경험치에 근거한 그런 메시지를 이번에 그 국민들에게 던지려고 했던 거 같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안 시키는 게 더 이상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지금 최서원 씨죠. 최서원 씨가 어떤 방식으로 이 국정에 개입을 했고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그때 이제 생겨난 건데 사실상 그때 문고리 권력을 자처하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등에 업고 온갖 국정에 관여를 했던 사람을 우리가 발견을 했고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심지어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그 녹취까지 우리가 생생하게 들었었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과연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인지 사회적 갈등이 커질 거니까 탄핵은 안 되고 대통령을 그 자리에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을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직을 하는 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을 했고 결과적으로 헌재에서도 만장일치로 탄핵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끝난 사안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 이거 과거 그 보수 정당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대표 선거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탄핵의 강,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빚어진 이 보수 진영 내부 분열을 건너왔다라고 생각을 모두가 했을 텐데 이번에 보면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탄핵의 늪으로 다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 여당 지도부의 얄팍한 어떤 전략은 결국 보수 진영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이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함으로써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의 단합을 강조하고
하면서 다른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출구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함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는 이 체제를 굳건히 하고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의 해결과 이 진단이 매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보수 진영에서 해야 될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뵐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완벽하게 정치적인 절연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 대통령의 행위는 너무나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님들 보면 정강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 나가가지고 정강훈 목사랑 인사하고 거기서 연설하고 하면서 뭐 헌재를 부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정당이 할 얘기인가. 법치를 부수자라는 말과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입니다.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겨서 지분 30%를 국민이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발언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사회주의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 대표는 문맹 수준의 식견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 박미연 대변인,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제가 짧게 반박을 드리자면 최서원 씨가 연설문을 고쳐줬다라는 것이 앞선 질문에 대한 이야기 짧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국민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인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월호 인신공양, 구판, 뭐 성인용품 사실 이런 선동에 의해서 여론을 뒤집은 결과라고 봐야지 이제 와서 막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그렇게까지 파면을 당할 정도의 잘못이었냐라고 하면 제대로 설명할 사람은 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 파면이라는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관을 가진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집권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역사를 알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게 그 공공펀드를 가지고 엔비디아 시총이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을 100대 기업을 합친 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발상 자체가 공상과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가 과거 대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도 돈을 벌지 않아도 모두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본소득제를 강변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6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딥시크, 정말 그 중국에서 하루에 그 개발자들이 잠 몇 시간씩만 자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52시간제 틀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상속세도 50% 이상의 세율을 유지를 해야 되고 법인세도 낮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과 같은 딥시크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현실감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사회주의니 이런 프레임 공격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경제에 대한 현실성이 없는 인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제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마치 롤러코스터 타이쿤 게임하듯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정말 리더로서의 함량 미달이고 전 이런 분이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말 연설문 누가 고쳐주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닌 저는 그런 대단한 걱정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예요. 근데 일단은 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신 게 민간 기업의 국영화 이런 거를 주장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이 여러 가지 이제 성장할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해서 정부의 지분을 설정을 해두고 그 산업이 하게 되면 그 기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일부를 이제 배당의 형식으로 가져오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사실 처음 얘기가 나온 구조가 아니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TSMC라고 굉장히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된 게 이 정부에서 대만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진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고 여전히 정부의 출자 지분이 48%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사회주의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치면 국민연금도 없어져야 돼요. 국민연금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과 그렇게 저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구조들조차도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해도 15% 수익률을 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업들의 돈을 뺏어오겠다라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중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정도 이 본인의 배당금으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액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 방식으로 가져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을 국민들과 나누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마치 이게 뭐 엄청난 사회주의가 부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정부가 기업의 돈을 무조건 뺏으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정부의 투자를 통해서 신산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보다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비리가 이제 불거졌었던 선관위가 김세현 전 사무총장이 세컨드폰으로 정치인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보궐선거 또 여당 경선에 참여까지 했었습니다. 선관위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대책이 근본적으로 좀 필요할지 이 부분은 마지막 이슈로 좀 한 1분씩만 들어볼까요? 일단 선관위 너무 잘못했죠. 뭐 이런 식으로 채용 비리, 뭐 짬짬이로 가족들 고용해주고 알아서 내부에서 쉬쉬해주고 이런 거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어떤 계기를 선관위 스스로 만든 거에 대해서 자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굳이 감사원의 감사여야 되느냐 그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행정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이제 국회에서는 사실 국정조사라던가 아니면 뭐 국회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국정감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선관위 문제는 충분히 짚어볼 수 있고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 네. 네, 사실 국회에서도 다 선거를 치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견제를 할 수가 없고 행정부는 견제하지 말라고 헌법재판소가 이야기를 했고 사실 선관위 구성을 보면 그 대법관 출신들이 선관위원장을 다 역임을 하고요. 선관위에 계셨던 법관들이 또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8명 중에 6명이 선관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선관위만 가족회사가 아니라 사법부까지 정말 총체적으로 거의 친인척 회사라고 볼 정도로 정관들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갈 사람들이 지금 법관들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이 국민들의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잘못된 법을 바로잡을 책임이 바로 우리 정치인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제 192석이라는 거대 권력을 가지고도 상당히 미온적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좀 표하고 싶고 이제 과거에는 뭔가 적극적으로 바꿔보자라고 했던 소위 진보 세력이었던 민주당이 이제는 기득권을 수호하고 원래 법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수구 세력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바꾸고 싶다면 얼마든지 바꿀 주도권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런 태도 변화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192석이란 말씀은 야당 의석을 이제 합친 그 의석수를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청년 마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